안녕하세요. 올해로 90을 맞이한 의사 정혜윤입니다. 제가 처음 흰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 들어선 게 1959년이니 지금으로부터 65년 전의 일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만나고 수많은 인생을 지켜봤지요. 그 세월을 돌이켜보면 의사로 살아왔던 그 시간은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여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시엔 결핵이 가장 무서운 병이었고 MRI나 CT 같은 기계는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시골 진료소에선 전기가 없어 촛불 하나를 켜놓고 진료를 본 적도 많았습니다. 겨울엔 청진기가 차가워 환자의 가슴에 대기 전에 제 손바닥으로 꼭 데워야만 했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은 그야말로 천국 같은 시대지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환자의 손을 꼭 잡고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봅시다라고 말하면 눈빛이 살며시 풀어지고 긴장이 놓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가 주는 힘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90년 인생을 살아본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아직도 병원에 나가세요? 그렇게 걸음도 반듯하시고요. 그럼 저는 아주 짧게 대답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한마디 속엔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기지개를 켜고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 순간 하루가 시작되죠. 그 다음엔 스트레칭을 합니다. 손끝을 하늘로 쭉 뻗고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고 단 5분, 하지만 이 5분이 제게는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시동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집 앞마루를 돌기도 하고 날씨가 좋으면 근처 공원을 걷습니다. 하루 20분만 걷자. 이게 제 약속입니다. 비 오는 날엔요. 그땐 거실에서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창밖을 보며 발을 들어 올리고 내딛는 그 동작 하나가 제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계속 움직이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요, 움직이지 않으면 아주 조용히 무너져 갑니다. 그걸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싼 약도 특별한 수술도 아닌 바로 생활 속의 작은 움직임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60대 이상에서 3년 반 이상의 수명 연장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90분만 해도 여성은 3년, 남성은 2년 가까이 생명이 길어진다고 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수명보다 더 중요한 건 질 좋은 삶의 시간, 즉 건강 수명이지요. 걷고 계단을 오르고 스스로 밥상을 차릴 수 있는 그 시간 말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아끼는 친구 김영수 씨는 올해 88이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산을 참 좋아했어요. 주말마다 배낭을 메고 설악산, 지리산, 북한산을 누비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70대 중반부터 무릎 통증이 심해져 산을 그만두게 되었죠. 그 이후 몸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고 걸음걸이도 점점 무거워졌어요. 심지어 식사를 하러 나가는 것도 귀찮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 친구를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움직임을 멈추면 노화는 급격하게 빨라진다. 저도 80대 초반에 한동안 허리 디스크로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의사들은 푹 쉬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제 경험상 완전한 정지는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걷고 벽을 짚으며 서 있는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분이 10분이 되고 결국엔 다시 병원 회진도 도는 체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운동은 약보다 좋은 약입니다. 쉬는 것도 건강해야 쉴 수 있습니다. 예전엔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늙으면 좀 쉬어야지.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뵙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아프면 쉬는 것조차 고통이 됩니다. 무릎, 허리, 고관절 같은 관절은 멈추는 순간부터 퇴화가 시작됩니다. 절대 반대가 아닙니다. 아파서 못 움직인다가 아니라 안 움직이니까 아파지는 것. 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87세의 이만호 어르신인데 팔에 깁스를 하신 채로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괜히 걷다가 넘어진 것 같아요. 내가 괜히 나왔지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진료 끝나고 나가실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넘어지신 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움직이신 덕에 지금 이렇게 걸어서 오신 거잖아요. 집에만 계셨으면 더 약해지셨을 겁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한 걸음 걷고 내일은 어제보다 한 걸음 더 걷자.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단을 한 층만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손에 물 한 컵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대신 절대 멈추지 마세요. 그것이 내 몸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실천이자 가장 확실한 사랑입니다. 우리 몸에 근육이 있듯이 마음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다만 이 근육은 눈에 보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대신 느껴집니다. 누가 따뜻한 말을 건네면 조금 단단해지고 혼자 밥을 먹거나 말 한마디 없이 하루를 보내면 스르르 힘이 빠져버립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근육을 갉아먹는 병입니다. 저는 의사지만 많은 병이 몸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의사 생활을 하며 겪은 가장 놀라운 일 중 하나는 어떤 분은 수술도 없이 회복되는 반면 어떤 분은 아무리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지만 결정적입니다. 바로 마음이 살아있는가, 이미 주저앉아 버렸는가입니다. 요즘 어르신들께 가장 부족한 건 약이 아닙니다. 말할 사람, 들을 사람, 그리고 따뜻한 대답입니다. 가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이 병원 오기 전까지 누구하고도 말 안 했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아픈 고백인지 저는 알기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지내면 사람은 안에서부터 녹슬기 시작합니다. 겉으론 멀쩡하지만 눈빛이 흐려지고 입꼬리가 무겁고 삶에 대한 기대가 사라집니다. 그럴 땐 누군가가 어르신, 오늘 뭐 드셨어요?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하고 물어만 줘도 다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진료실에서 제게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박순자 할머니.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들은 외국에 있어 혼자 조용히 사시던 분입니다.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 만성 소화불량 모두 검사해 봤지만 큰 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표정에는 말 못할 병이 있었습니다. 외로움. 그게 그분의 병이었습니다. 처음엔 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가까운 복지관이나 노래교실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나이에 뭐려, 창피하게. 그런데
몇 달 후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밝아졌고 눈동자엔 다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약보다 사람이 더 좋은 약이더라고요. 그 말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노래교실에서 친구를 사귀었고, 같이 시장도 가고, 점심도 먹고, 이젠 일주일에 한 번 꽃꽂이 수업도 다니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웃는 날이 이렇게 많았던 적이 있었던가 싶어요. 그 웃음이 제겐 약보다 더 큰 보람이었습니다. 혼자라는 말, 너무 아프지 않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내를 먼저 보내고 5년간 혼자 지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또 낯설고 조용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너무 조용해서 TV를 켜놓고 일부러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말도 안 되게 말하네. 그러면 마치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공원에서 저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어르신이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박사님, 여기 자주 나오시네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걷다 보니 2명이 되고 어느새 셋, 넷이 모였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은빛 산책회라는 이름으로 매주 아침 8시에 만납니다. 우린 함께 걷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무릎이 아프다는 분에게는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주고 누가 며칠 안 나왔다 하면 안부 전화를 돌립니다. 이 작은 모임이 제 삶의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혼자 일해 결코 외롭지 않은 삶. 어떤 날엔 가을 낙엽을 주워 각자 어린 시절 추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어르신은 어릴 적 엄마가 나뭇잎을 이불 속에 넣어주셨어요. 따뜻하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린 다 같이 울컥했습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늘 누군가 옆에 있었고 삶이란 건 함께 사는 거라 여겼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계십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들은 멀리 떠나고 홀로 계신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럴수록 혼자라는 상황을 외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계신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혼자 계신 분들 중 정기적으로 모임에 나가고 하루 일과를 꼼꼼히 기록하며 자신만의 루틴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훨씬 건강하고 밝으십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혼자 사시는 83세 할머니셨는데 말할 사람 없지만 그래도 되일 읽기 씁니다. 그게 제 친구예요.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혼자여도 내 안에 나와 대화하는 힘이 있다면 결코 외로운 게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라는 것은 채워야 할 여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여백에 햇살 한 조각, 따뜻한 말 한 줄, 차 한 잔의 온기만 담겨도 삶은 충분히 아름다워집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요, 참 열심히 살아온 세대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형제 뒷바라지하느라, 가정을 지키느라 늘 자신을 뒤로 밀어두고 살아온 시간들이지요. 나는 괜찮아. 애들이 먼저지. 이런 말이 입에 붙어 있었고 그게 어른으로서의 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70이 되고 80이 넘어도 여전히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부모님들을 보면 저는 안타깝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은 아직도 뒤편에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나에게도 하루의 중심을 줄 시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78세에 처음으로 색소화를 배우기 시작하신 할머니셨습니다. 어릴 적엔 배울 수 없었는데 이젠 시간이 생겨서요. 그분은 작은 꽃 그림을 그리고 그걸 엽서로 만들어 이웃에게 나눠주십니다. 이건 복지관 선생님 드릴 거예요. 이건 늘 인사해 주시는 경비 아저씨요. 그 웃음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저는 85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땐 늘 언젠가 시간이 나면 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언젠가는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결코 오지 않더군요. 지금은 도레미를 더듬더듬 읽고 느릿느릿 연주를 합니다. 한 곡 치는데 3주는 걸리지만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곡 우리 졸업식에서 같이 연주해요.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젊은 할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뭘 더 배워서 뭐 하나라고 말하지만 실은 배우는 행위 자체가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혼자 화장실 못 가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요즘은 요양 인력도 부족하고 장기 요양 신청도 까다로워졌습니다. 2040년이 되면 돌봄 비용이 지금의 2배는 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돈보다 먼저 챙겨야 할 건 근력입니다. 근육은 단지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존엄하게 지켜주는 기둥입니다. 팔 힘이 있어야 셔츠 단추도 채울 수 있고 허벅지 근육이 있어야 변기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무너지면 갑자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평생 사업을 하며 성공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자산도 많고 집도 크지만 한 발짝도 혼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반면 공무원 출신의 다른 친구는 지금도 매일 아침 동네를 걷고 손주들과 등산도 다니며 노후를 활기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정말이지 노후의 진짜 자산은 근육과 습관이라는 걸 절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식사 후에는 반드시 15분 이상 걷습니다. 비 오는 날엔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라도 합니다. 그게 제가 저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 선생님, 불길하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저는 죽음을 이야기할 때 삶이 더 또렷해진다고 믿습니다. 죽음을 부정한다고 해서 오는 날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준비할 수 있다면 남은 삶은 더 깊고 충만하게 빛납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의사는 돌아가시기 석 달 전 가족을 모두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 그 시간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내 병력이나 업적보다 그게 나야. 그 말은 제게 아주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 우리가 살아온 삶이란 결국 누구와 어떻게 함께 했는가의 총합일 수 있겠구나. 의사로서 수많은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마지막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반면에 죽음을 피하려 애쓰고 어떤 준비도 하지 못한 분들은 혼란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남길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 유언장을 넣어두었습니다. 가끔 꺼내서 다듬고 고쳐봅니다. 거기엔 재산 분배뿐 아니라 내가 어떤 마지막을 원하고 어떤 삶을 기억받고 싶은지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연명 치료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워서 수많은 기계에 의존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떠나는 편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게 저라는 사람의 마지막 방식이고, 그렇게 제 삶을 제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친구는 85세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준비할 시간이 생긴 것 같다. 덕분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 그는 자식들과 여행을 다녀왔고, 손자에게는 직접 쓴 편지를 남겼고, 오래된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남긴 한마디는 고맙다. 그 한마디에 그의 전 인생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오늘을 더 깊이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금 그 이야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사람은 살다 보면 마음속에 하나쯤은 묻어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미워했던 사람, 멀어진 가족, 혹은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멀어진 이름 하나.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친정성이었습니다. 우리 형제는 아주 사소한 재산 문제로 크게 다툰 뒤 무려 20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생일이 와도 부모님 제사에도 서로의 소식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80세 되던 해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동생분이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입니다. 그 말에 저는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동생은 이미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의 손으로 수많은 환자를 봐왔던 저도 그 침대 위 동생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왜 그때 먼저 한마디 하지 못했을까? 왜 그 사소한 자존심 때문에 20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날려버렸을까? 그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다행히 동생은 조금씩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손을 꼭 잡고 제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많이 늦었지. 그 말에 동생은 흐릿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 눈빛이 형, 나도 미안해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해 한쪽 어깨가 계속 무거운 느낌, 수화기를 들었다가도 끝내 전하지 못하는 망설임, 그 모든 감정은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매년 제 생일이 되면 하나씩 마음의 짐을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더라도 편지라도 씁니다. 혹은 속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래, 이젠 괜찮다 라고 말합니다. 그걸 용서라기보다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의사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오래 분노를 품고 있으면 몸도 상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랜 원망은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수면의 질마저 나쁘게 만든다고 합니다.
반대로 용서를 실천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심장 건강이 좋아진다고 하지요. 그러니 어르신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90세의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새롭게 눈을 뜹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까? 지난해 저는 처음으로 화상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컴퓨터가 낯설고 카메라 앞에 앉으면 어디를 봐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마우스를 잡은 손이 떨릴 정도였죠. 그런데 옆에 있던 젊은 간호사 하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고, 이젠 매주 몇 번씩 멀리 있는 환자들과도 화면으로 진료를 나눕니다. 90세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건 두렵기도 했지만 놀랍도록 활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다는 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기억보다 사람이 남습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한 70대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난 이제 배울 것도 없고 시간만 때우다 가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어르신은 제가 추천한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셨고 몇 달 뒤 손녀의 졸업식에서 직접 쓴 편지를 낭독하셨습니다. 그 편지를 들으며 손녀는 울었고 그 어르신도 함께 울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내 인생의 가장 따뜻한 기억이었어요. 우리는요, 나이를 먹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엔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감정, 더 많은 삶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하루라면 가끔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가? 그 질문을 품고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사랑하는 데 쓸 수 있고 내게 무심한 자식보다 안부를 물어주는 이웃에게 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런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문을 열고 빛을 보고 몸을 움직이고 짧은 기도를 하고 누군가에게 오늘도 잘 지내시죠? 라는 안부를 전하며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이고 모여 90해의 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지혜이고 또 누군가에겐 희망이고 따뜻한 위로입니다.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당신의 이름이 따뜻하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